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속에 정보 접근성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올해면 끝나는데요. 이제 올해 그런 것을 이제 그 평가를 작년에 했었는데 또 이제 올해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고 이걸 평가에 맞춰서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2027년까지 이제 또 장애인 정책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이제 장애인 당사자하고 그 장애인하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되겠죠. 이게 논의를 하면서 이제 결과 최종안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근데 지금 이제 올해면은 이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끝나는데요. 이 속에서 그 중점 과제 중에 하나가 정보 접근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세부 과제로 웹 모바일 정보 접근성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과제 A의 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웹 모바일 앱 등 정보 접근성 보장 강화. 그래서 웹사이트에 한정된 정보 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또는 ICT 융합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표준 제정, 기술 개발, 품질 인증 등을 추진한다 등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능 정보 기술 기반으로 청각장애인 수화를 인식해서 음성 문자로 변화해주는 자동 통역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부 과제 안에 또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보조 장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등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 과제 B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 환경 구축이고요. 독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기반 확충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나요? 이제 됐어요? 화면 공유 다 됐나요? 네. 예.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 및 활용 확대인데 이거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방송 접근 및 이용 환경 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수업 방송 상용화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을 제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청각장애인 위한 스마트 수업 방송 시범 사업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있고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양적 기준에만 치중해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일단은 그 소개는 다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국은 정보 접근성 현실 및 방안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웹 및 모바일 접근성에 대해서 일단 국가 표준을 보면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 있고요.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객체에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지키게 되면은 자폐성 장애인한테는 이제 맥락에 따른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맥락을 조금씩 이렇게 잘 이해를 잠깐만요. 화면 공유 잠깐만. 예. 네네네.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네, 지금 이거잖아요, 선생님. 예.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이 현재 시험 이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객체 초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객체에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지켜진다면은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맥락에 따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맥락에 따른 정보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됐고 또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알기 쉬운 정보 같은 거 이해하잖아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알기 쉬운 정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예들은 이와 같고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과 검사 항목의 예를 잠깐 보면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검사 항목에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이 되면은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 맥락에 따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런 정보를 갖다가 이게 빨리빨리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 지적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까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거를 지켰을 때 정말 이렇게 그 자폐성 장애인도 그렇고 지적 장애인도 이 그 속도에 맞춰서 일단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되면서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광감이성 발작 예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왜 썼냐 하면은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 빛에 민감한 그런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항목에 초당 3, 50회 주기로 그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이거를 지키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그 빛에 민감한 그런,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웹 컨텐츠라든지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용이하겠죠.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이라든지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이것들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자 권고에 불과합니다. 권고에 불과하고 권고에 불과한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있다는 그 웹 컨텐츠 접근성에 도움이 되는 뭐 지침의 검사 항목이 있고, 또 이제 그 모바일의 접근성 지침 여기에 얘가 있잖아요. 이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이렇게 법에다가 녹여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명시가 되고 있지 않고 관련 제도도 구체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매접근성은 국가 공공기관 등은 의무 준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간업체는 의무 준수 대상이 아닙니다. 장차법에도 이런 게 의무 준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상용성 평가 시 시각, 청각, 지체, 내병변은 상용성 평가를 다 합니다. 근데 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도 자폐성 장애인, 그 지적 장애인 그런 조사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웹 및 모바일 접근성 지침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 지적 자폐성 장애인 관련 내용을 지능정보법에 명시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웹 및 모바일 접근성을 준수하는 민간업체에 세금 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예산 같은 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접근성을 갖다가 고려하는 그런 웹사이트 아닌데 모바일 앱 같은 걸 만들 때는 일반 그런 것에 비해서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요구가 되는데, 근데 더더군다나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영세하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곳은 이런 접근성을 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이렇게 웹이라든지 모바일을 만들 때 좀 막말리게 택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은 지원이 더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접근성을 만약에 미준수한다 그러면은 좀 심각하게는 웹 모바일 앱 출시를 금지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그 정보통신부 과기부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장애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보 접근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웹 모바일 앱 사용성 평가 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접근성이 좀 더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식정보 격차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공공기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 지적 자폐성 장애 관련해서 이제 해온 일들을 보면은 발달장애인 도서 제작, 또 읽기 쉬운 발달장애인용 읽기 쉬운 책 개발 지침을 갖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등장인물의 수가 많지 않고 서로 간에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해가지고 구분되도록 하고 하면은 이 지적 장애인들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는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고, 자폐성 장애인 맥락에 일단은 또 잘 볼 수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글씨로 보면은 이게 맥락, 이게 누가 얘기하고 뭐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지침들, 이런 거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책 내용을 갖다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 등을 예를 들어서 그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이런 그런 개발 지침에 대한 그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저작권법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명시가 돼 있던가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시청각에 대한 내용들만 있고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108권 중에 이 장애인 도서관 자체 제작 책은 2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저희 그 EBS 교육방송이라든지 또는 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그 하에 있는 그 조직 읽기 쉬운 센터면 알다 센터인가 등등에서 기증받은 책 106권입니다. 기증받은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안으로 일단은 발달장애인 읽기 쉬운 책 개발 지출 내용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저작권법에 녹여서 명시를 하고 읽기 쉬운 책 개발 시에 예산 지원 및 국립장애인 도서관 내 별도의 장애인 도서 검수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수위원회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또한 행정부, 지자체, 공기업, 중정부 기관 등이 쉽게 읽기 자료와 맥락 읽기 자료 등을 의미 생산하는 징은제도 수립으로 실제 읽기 시장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 지식경부 교체 이거 잘못 제가 이거를 썼습니다. 이거는 정정을 하고요. 이건 차별하는 방송 환경 관련 그걸로 정정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다시피 장애인 방송 관련 법률, 고시, 그리고 장차법 등등 전부 다 시청각 장애인 중심입니다. 게다가 방송 전체까지 양적인 기준에 치중해 있지. 예를 들어서 수화 통역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이 만약에 대선 토론을 여러 명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다 구분이 돼서 이렇게 해서 해야 이게 그 수화 통역 서울에 사용하는 그런 이렇게 농인들이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또는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맥락에 따른 언어, 또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림 문자라든지 또 쉬운 그런 언어 등등의 질적 기준이 있어야만 이게 이해가 가능한데 이런 질적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결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 정책에는. 또한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에도 지적 자폐성 장애인 관련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명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방송의 양적, 질적 기준을 다 같이 고려를 하고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방송사 구성원으로 3분의 2 이상인 방송사를 설립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참정권을 일단 보면은 이건 기타인데요. 일단 선거 공보도 어렵고 선거용지도 이게 글씨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이건 알기 쉬운 선거 공보, 그립 투표용지 등의 정당한 편의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관련 제도 실시하는 거 물론 필요하겠죠. 이거 혼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찍고 싶은데 지적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투표하기가 이게 누구를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력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많은 정서인 것이 이렇게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사실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는데 이런 부모라든지 사회복지사 그런 것에서 이렇게 좀 자유로우면서 정말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정말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수 있게끔 정말 이렇게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적 조력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공적 조력인의 범위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은 고민과 그런 논의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정보 접근성에 관련된 얘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고용에 관한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는 한 30몇 페이지 정도에 대해서 실질조사
소개를 잠깐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빨리 지나가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이 발달장애인 2과 3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년 전인가 5월 2년 전 정확히 딱 2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5월에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호자와 그 장애인 당사자를 갖다가 따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작년 5월인가 6월 정도에 그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 결과를 냈는데요. 일단은 보호자 관련 조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적 구성에서 2020년 7월 기준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약 20만 명 가운데 남성은 60.8%, 여성은 38.2%입니다.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고요. 최종 학력은 고졸이 제일 많고 대학 이상 졸업은 5.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은 기타 시도가 가장 많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자 관련 조사에서 교육 분야를 보시면은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의 경우에 여기 표 3-10에서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교, 대안학교 학생 수의 비율은 증가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일반 학급에, 그러니까 통합학급에 있는 것이죠. 학생 수가 이렇게 2번 반복되는데 이거 그냥 하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 비율은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인 학생 수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진로, 직업교육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 훈련이 38.3%로 가장 높았고요. 직업훈련, 진로설계 등등의 순이었습니다. 졸업 이후의 진로는 상급 학교 진학, 전공과 포함이 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뭐 취업 등등의 순이었고요. 일단 다 그렇고 일단 취업자 특성을 보겠습니다. 취업자 특성은 취업자가 24%, 미취업자가 76%고요. 임금 근로자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무급가입 종사자, 자영업자 순이고요. 이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등등과 관련해서 직업 분류 시에 사무직은 5.1%에 불과한 대신에 단순 노무 종사자는 66.1%로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이 장애인 당사자가 취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이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가 35.6%, 그 다음에 자립 준비 등의 순이었고요. 일결심에 이 당사자가 일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모 및 가족이 가장 많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취업자 특성은 직장 정보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취업자가 근무하는 직장 산업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을 때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가 39.9%로 가장 높았고요. 직장 유형으로는 일반 민간 사업체가 40.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 관련 취업 비율을 봤을 때 10인에서 49인 이상, 이게 중소기업 정도가 되겠죠. 이게 44.1%로 가장 높았고요. 100인 이상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취업한 장애인 비율은 14.0%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은 3에서 10년이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개월이었습니다. 또 근로조건은 취업자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높았고요. 취업자 월 평균 임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율이 가장 높고 임금 관리 주체는 부모가 1위를 차지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자 특성 나머지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적 자폐성 장애인 취업자가 직장에서 차별, 학대, 그런 또한 이렇게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비율이 9.3%고요. 다친 경험이 있는 비율이 10.2%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자폐성 장애인 취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물어봤을 때 보호자가 판단하기에는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업무 시간 조정 단체, 이게 다 합리적인 조정, 정당한 편의 내용이겠죠. 이게 68.3%, 이게 중복 응답이 가능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직장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자가 현재 직장 만족으로 생각하는 보호자 비율은 76.8%였습니다. 예. 이제 미취업자 특성을 잠깐 보면은요,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 가운데서 취업 경험이 있는 비율이 24.7%였고요. 이들이 일했던 일자리 수가 66,961개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1개월 미만 일자리는 23.9%였고요. 평균 근속 기간은 4년 2개월. 이를 그만둔 이유는 장애 등의 건강 상태 악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이를 그만둔 당사자가 계속 일하길 원하는 비율은 보호자가 판단했을 때 47.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적 자폐성 장애인 미취업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역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고요. 그 밖에 이런 등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로 인해서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본인이 일하기 원치 않아서 등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판단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취업 희망 비율은 34.8%로 나왔습니다. 미취업자들의 취업 희망 사업체 유형을 보면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정부 재정 일자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들의 취업 희망 업무 종류를 보시면은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음식, 서비스, 사무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 희망 미취업자 취업 시 장애 관련 지원 사항은 역시 합리적인 조정 관련 얘기겠죠.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업무 시간 조정 단축 등의 순으로 나왔고요. 희망 임금은 평균 103.4만 원의 희망 근로 시간은 주 5일 평균 5.6시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의 희망 일자리는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장애인 당사자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 수준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등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 미취업자 구직 사항 시 애로 사항이 뭐냐 하는 물어봤더니 발달 장애인은 채용하려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함, 이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발달 장애인 취업 정보를 접하기 어려움, 등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부족함. 잠깐만. 그리고 미취업자 구직사항 시 애로사항. 아까 설명 들었나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당사자 이제 보호자 조사는 끝났고요. 이제 당사자 조사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빨리 할게요. 취업자 조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로 역시 돈을 벌고 싶다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호자 조사를 할 때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조사가 나와가지고 정말 취업자들이 일을 정말 원하고 있다는, 보호자들이 정말 이렇게 일을 더 이렇게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사자가 일을 하기 위해 더 원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취업자 조사는요, 취업자 조사를 다시 보면은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부는 좋아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하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도 역시 재밌다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힘든지 여부에 대해서는 힘들다 24.1%, 그저 그렇다 30.5% 등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그렇다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른 일자리도 조금 이렇게 일부의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 다른 일자리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잠깐 물어봤더니 다른 일을 하고 싶다가 52.5%로 제일 높았고요. 돈이 적다가 21.1%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최저임금 적용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월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최저임금 이하인 장애인 일자리도 많고 등등의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조사에서 또 일하고 받는 금액을 아는 취업자가 75%고 75% 중에서 돈이 적다는 응답 비율이 33%를 차지했습니다. 또 일할 때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아프게 한 경험이 있는 취업자 비율은 8.3%였고,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물어봤더니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46%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45%, 나머지 한 7.8%는 그냥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이런 폭력이 있을 때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조사에서 현재 하는 일의 종류는 공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뭐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상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은 지적장애인은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이렇게 비율이 자폐성 장애인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율이 이렇게 지적 장애인보다도 이렇게 그 13.5%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취업자 조사 가겠습니다. 일하고 싶은지 여부를 물어봤을 때 일하고 싶다가 58.3%, 일하고 싶지 않다가 41.7%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돈을 벌고 싶다 57%가 1순위였고요. 하고 싶은 일의 종류는 음식점이나 마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공장, 사무실 등등의 순위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상대성을 보면은 지적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에 비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이렇게 조금 더 높았고요. 자폐성장애인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율이 역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길 희망한다 하는 비율이 이렇게 더 이렇게 이렇게 지적장애인에 비해서 높았고요. 지적 자폐성 장애인 미취업자 중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비율은 43.4%였습니다. 일단 미취업자 중에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몸이 아파서 일하기 싫다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을 이렇게 봤었을 때 취업자, 미취업자 공통조사인데요. 이래서 돈 벌고 싶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집에서 쉬고 싶다,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 순이었었고 보통 읽기 자료의 경우에 이거는 주로 이제 읽기 쉬운 조사표 활용 그룹에서 이제 나왔었던 그런 결과였고요. 그 보통 읽기 그 자료 그룹의 경우에도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똑같이 수치만 다르지 똑같은 경향의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자, 미취업자 공통조사를 보면은 여가 시간에 집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뭔지 TV 보기, 인터넷 게임하기 등등의 순으로 나왔고요. PL 그룹에서 이제 배우고 싶은 보통 이렇게 그룹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뭔지를 이렇게 물었을 때 취미 활동을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왔고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 그리고 쓰기, 뭐 숫자 계산 등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사회생활로는 친구가 있다가 52.8%, 친구 없다가 47.2% 순으로 나왔고 하나만 하나다고 말할 수 있다는 56.7%인 것으로 나왔고요. 뭐 이렇습니다. 보통 읽기 그룹에서 먼저 말 걸 수 있다는 42.3%, 쉽게 읽기 그룹, 이하 그룹에 인사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먼저 인사할 수 있다는 56.8%였습니다. 경제생활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돈 카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5%였었고 혼자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다 하는 그런 비율이 90. 보통 이렇게 그룹에서 물어봤는데 그 결과 90.3% 나왔습니다. 또 학교생활 조사로서 졸업 이후에 희망활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게 일해서 돈 벌고 싶다 였었고 따돌림 받은 발달장애인 비율은 36.8%였었고 다른 사람이 발달장애인 때리거나 아프게 한 비율은 25.4%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학교생활 조사로서 어른 되면 살고 싶은 방식으로 가족과 살고 싶다가 1위였었고요. 미혼 발달장애인의 40.3%가 결혼에 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봤을 때 그 장애인 고용 현실, 근로고용의 현실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건지. 일단은 질 낮은 일자리를 부추기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 대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호자 관련 대답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왜냐하면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에 이게 있는 장애인 학생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게 아니라 늘어났습니다. 근데 통합학급의 수는 초중고로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뭔가 이게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 자, 왜 그럴까를 한번 보면은 이 통합학급에 특수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지적 자폐성 장애는 아까 얘기했듯이 쉬운 그런 자료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맥락에 따른 그런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수업 내용이 지적 자폐성 장애인한테 따라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맥락에 따른 자료라든지 또는 그 쉬운 자료로 이걸 교수 수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특수교사인데, 이 특수교사가 초중고 때 통합학급에 배치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특수교사하고 또 이제 그 일반 교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업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또 그 장애인하고 일단 또 비장애인 간의 어떤 소통이 이렇게 막 좀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특수교사가 어떤 공동으로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떤 그냥 단순한 그런 조언과 의견 제시 역할에만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일어나지가 못하고요. 또한 그 특수교육법에는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는 것을 갖다가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장애 학생의 욕구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예산을 중점으로 해서 개별화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장애 학생의 행동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체계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통합교육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제일 좋은 게 그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간의 그런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은 이 장애인이 관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분리교육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계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 입시하고 또 이제 대학 생활에서의 정당한 편의가 미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런 이렇게 뭐 쉬운 자리라든지 뭐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 조성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요. 또 대학 생활에서도 뭐 그런 게 정당한 편의가 지적 자폐성 장애 제공되고 있지 않죠. 또한 장애 학생 진로 직업 교육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장애 대학생 직업 진로 지원 방안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3, 고1, 고2, 고3 전공과 등등이 있는데 대학생들은 없죠. 더더군다나 고등학생이라든지 전공과 학생에서 그 사람들이 직업을 배우는 것조차도 단순 업무 중심으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은 결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됐을 때 어떻게 정말 이렇게 질 낮은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이게 현실로 잘못 적었어요. 대안인데 일단 실질적 통합교육 체계를 갖다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공동 수업 장치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이 아닌 장애 학생의 욕구에 맞춘 개별화 교육 계획으로의 전환을 필요합니다. 또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갖다가 증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대학 입시, 대학생활 시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장애학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시 지적 자폐성 장애 대학생 포함한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들이 하고픈 일에 대한 욕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잔인한 근로고용의 현실과 관련되어는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장애인 일자리하고 사회적 기업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정부 지원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렇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갖다가 의무 고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일단은 그 기업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갖다가 꺼려합니다. 그것 나타낸 게 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보면은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비율이 36% 정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장애인은 잘 채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장애인은 일 잘 못한다는 편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쉬운 뭐 작업 지침이라든지 또는 맥락에 따른 작업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그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조성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지적 자폐성 장애인도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이런 정당한 편의를 권리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주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 거기다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비정규직 평균 임금보다도 낮고 뭐 최저임금보다 당연히 낮겠죠. 이런 점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그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차라리 그냥 미고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직장 내에서 장애인 이해 부족 및 혐오가 또 많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욕구 감점 등이 성호되지 않는 고용정책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욕구와 선호 존중 등 자기 결정권, 선택권 증진된 고용 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 인터넷으로 그냥 수강하면 다 이렇게 수료가 되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와 차별 금지 내용을 갖다 중심으로 하되 당사자가 직접 차별을 말하는 등의 실질적인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보다 높이고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너무 작습니다. 게다가 이게 장애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법인한테 이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용부담금 최저임금보다 높이고 고용장려금 현실화하는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이 장애인 의무고용 자체가 장애인이니까 이렇게 뭐 내가 고용하고 싶든 고용하고 싶지 않든 그냥 억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업에서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인 조정을 제공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정당한 편의를. 그러면은 장애인도 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일 잘게끔 할 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이 사회의 그런 인력이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가 정말 이렇게 이 장애인이 장애인한테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면은 굉장히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논리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능력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무 고용제도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을 갖다가 해서 장애인 좀 아까 능력 있는 그걸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어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해서 근로 고용 시 차별하는 조항을 철폐하고요. 그 장애인 일자리 공공기관 권리기반 공공 일자리 같은 것도 중증장애인 욕구를 고려하고 국가 지자체 자원의 합리적 조정 제공하기 필요하고 경쟁시장에서의 경제적 수요를 고려해서 민간 일자리로 전이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단순 일자리로 되면서 이게 민간 일자리로 전이가 될 수 있게 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최저임금 이상이었으면 합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다인데 2분만 해도 괜찮을까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아프면 쉴거리가 부각이 됐는데 그동안은 아프면 쉴거리가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부각이 됐는데 아까 전에도 봤듯이 미취업장애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게 가장 또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몸이 아파서 난 싫다. 몸이 아파서 일하기가 싫다는 것이 차지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 이 장애인 산병수당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국내 취업자 51.9%는 10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 부상을 경험을 했고요. 또 심지어 아프기 전과 비교해서 40% 미만의 소득이 된 경험을 한 비율이 42.5%였었고 노동자의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해서 7월에 시범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루에 최저임금의 60% 적용 예정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굉장히 의미되고 더더군다나 비장애인에 비해서 저소득에다가 진료비가 이제 4.1배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게
일일의 최저임금 20%면은 더없이 적게 느껴지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최저임금이 아니라 아프기전 소득의 60에서 70%를 상병수단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협약 기준에서 아프기 전 소득의 20%를 상병급여로 해야 한다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보장기간은 적어도 52주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에서 90일에서 120일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상병수당 도입 시에 최저임금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더한, 이건 최저임금 단순히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더한 금액에다가 60% 이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 장애인 상병수당을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장기간은 52주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병수당 제도는 사회보험 형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고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상병보험료로 포함을 시키는 그 방안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부가급의 상병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행령에는 상병수당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추가수당으로. 그래서 이 부가급의 시행령에다가 상병수당을 추가하고 장애인건강보험법에 장애인의 상병수당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법에 명시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그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것을 실시하는 것이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가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지적 자폐성 장애인 경제조건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했듯이 대부분 부모가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임금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들의 자기 결정권 선택권을 뺐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려서부터 시음말이나 그림 등으로 된 교수 수정된 자료를 통한 금융교육을 자기용어나 또는 권리용어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자기용어, 권리용어를 갖다가 실시할 때 되게 그 부모라든지 또는 누굽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정말 많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 5, 6분이 넘어서 정말 이렇게 발표를 마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